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에 반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대통령이 응급실을 한 번만 체험해보면 알 거라고 했고, 구급대원들은 응급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줘야 하는 권역외상센터에서까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에 겨드랑이에 철근이 박힌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다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서울에서도 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울산의 한 건물에서 떨어져 골반이 부서진 환자도 주변을 돌다 이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방도 이제 목소리가 지친 게 보이거든요.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몇 군데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은 10군데, 20군데 정도 아무리 멀더라도 그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 북부까지 오는 거. 전국에 17곳 있는 권역외상센터는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선 여러 진료 과목의 전공의와 전문의가 필요한데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곳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이거는 뭐 정형외과, 이건 흉부외과 같이 와서 보면 되지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협진도 힘듭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또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남는 일도 분명히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역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일부 응급의료센터들도 셧다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9월부터 성인 응급 환자를 야간에 보지 않기로 했고 이대 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은 주 1, 2회 휴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역 외상과 권역 응급 두 개의 큰 축이 모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심정지 환자 둘이랑 뇌출혈 환자 하나, 뇌경색 환자 하나, 그다음에 심근경색 의증 환자 하나가 1시간 내에 동시에 다 왔어요. 한 번만 그냥 체험해 보시면은 야 이거는 그냥 못할 일이구나, 이건 되게 위험한 행위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JTBC 이혜원입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구급대원들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응급실 뺑뺑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호소하고 응급실을 기다리던 환자가 끝내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는데 대원들이 밝힌 현장 상황 계속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겪고 있는 응급실의 진료 거절은 일상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당직이가 없으셔가지고. 강남소방서 구급대원입니다. 환자 분리 좀 해주시고요. 저희 사람 많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급대원들은 익명 채팅방에서 병원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구급대원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활력 범위가 정상이었던 환자가 응급실 앞에서 대기를 하던 중 심정지가 왔다고 토로합니다. 또 다른 대원이 1시간 반 전화를 돌리고도 약물 중독 환자 이송에 실패했다며 서울 응급실 중엔 약물 중독 환자를 받는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3차는 2차 가라 그러고 2차는 3차 가라 그러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특위에 현장에서 겪는 응급실 뺑뺑이 실태가 심각하다며 공개한 사례들입니다. 최근 저희 구급대원들이 이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재난에 처했을 때 119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최근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국가유공자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산하의 중앙보훈병원은 110명의 전공의가 있었으나 현재 9명만 남아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의사가 수백 명이나 줄어 이제 10곳 중 7곳에서 전문의 혼자 나홀로 당직을 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오늘 해외 진출 강연에 몰려갔는데 이 소식은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가는 권역응급센터는 전국에 44곳 있습니다. 10달 전만 해도 전문의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는 9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더니 이번 달엔 500여 명이 됐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특히 올해 3분기부터 급격한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권역응급센터 70%에 해당하는 31곳은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2명이 채 안 됩니다.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했을 때 의사 1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총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 2명씩은 있어야 해 총 12명은 돼야 하는데 대부분 이보다 적은 상태인 겁니다. 응급실의 침대가 보통 20개에서 30개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20명에서 30명이 동시에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응급 환자가 2명이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혼자 근무를 하면. 내가 이 환자를 보고 있으면 다른 환자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이탈까지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의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회의에서 해외 취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응급의학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나라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자신은 지금의 의료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도 정부에 2,000명이 절대적 숫자가 아닌데 왜 타협이 안 되는 거냐, 사전에 왜 치밀하게 조율 못했느냐 쓴소리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윤계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데 유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내 일각에서 나온 당정 갈등을 경계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어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엔 정부 관계자가 나와 의료 개혁에 대해 설명했는데 개파를 떠나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 의원은 2,000명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데 왜 타협이 안 되는 거냐고 지적했고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왜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하지 못했느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의료개혁의 중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실화한 갈등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JTBC와의 통화에서 유연하게 고민하면 될 일을 대통령실이 딱딱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당이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조정을 논의할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하고 중증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데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의사 및 간호사 수급의 적정 규모를 따지고 조정하는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합리적 대안이라는 단서를 강조하면서 의사 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장상현 사회수석이 26년도 2,000명 역시 전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청문회가 불과 정확히 2주 전인데 오늘 조경호 장관이 또 26년도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단일 대안을 가져와야. 의료개혁 특위는 중증, 필수 의료 분야 보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중증 수술 800여 개와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고 저보상된 3,000여 개 분야의 수가를 2027년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수련회를 지도하는 전문의에게 연간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교육 환경 개선에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던 임상 수련의제는 의견 수렴을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 의료과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23%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4%포인트나 빠졌는데 부정평가 이후 1위는 경제 문제였고 2위는 의대 정원 확대였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 잘 못하고 있다는 66%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긍정평가는 4%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총선 이후 5월에 역대 최저인 21%까지 내려갔다가 6월 이후 20%대 중후반에 머물던 지지율이 다시 빠지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지지율은 10% 초반에 머물렀고 50대 지지율도 20%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한 경제, 민생, 물가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과 이를 둘러싼 당정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난 조사 땐 부정평가 이후에서 2%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6%포인트 올라 8%가 됐습니다. 소통 미흡이 8%, 독단적, 일방적이란 게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 유예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전화 인터뷰했고 응답률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건 이번이 27번째입니다. 야당은 나라를 망치는 인사가 극에 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합리한 노동계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앞서 야당은 과거 김 장관의 반노조 발언과 극우적 언행을 문제 삼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선 역사관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져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 장관 임명 소식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 인사 강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의를 존중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야당이 문제란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계속되는 인사 강행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강윤입니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역사 교과서들이 공개됐는데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한 출판사의 교과서가 논란입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 표현했고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특히 이 교과서의 저자 중 한 명이 과거 일제시대가 만행의 역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더 논란인데 성화선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100쪽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읍 발언에 대해 살펴보는 탐구 과제도 있습니다.
통일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알아보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는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착취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고 피해 서술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일제 만행이나 친일 행적 등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게 기술을 하고 명확한 비판의 뜻을 담지 않았다는. 출판사 측은 검정 통과 기준에 맞춰 역사적 사실에 맞게 서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교과서 저자의 과거 발언도 논란입니다. 일제시대는 간악한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비윤리적인 만행의 역사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는 교사의 평가와 의견 수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어제 땅꺼짐이 발생하며 차량 한 대가 그대로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났던 서울 연희동 도로 인근에서 도로 아래 빈 구멍이 의심되는 곳이 또 발견됐습니다. 도로가 내려앉은 곳도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장은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동굴처럼 보였고 또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이렇게 보여서 더 좀 무서웠죠. 그러면 많이 불안하고. 점검 결과 30여 미터 떨어진 바로 반대편 도로에서 땅속 빈 공간이 의심되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땅꺼짐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사고 지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빗물 펌프장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그 지질에 맞는 토목 공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누수가 돼가지고 상부에 동공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이번에 싱크홀로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곳에선 도로 일부가 내려앉는 곳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사고가 났던 싱크홀로부터 수십 미터가량 떨어진 인근 도로입니다. 이곳에서도 집안 침하 현상이 발견돼서 도로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밑에 빗물이 지나가는 하수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땅꺼짐 우려는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지점 주변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런 땅꺼짐 현상, 싱크홀은 전국 곳곳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비도 어렵습니다. 다만 싱크홀 사고 전엔 분명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은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편의점 음료수 냉장고는 그대로 내려앉아 땅 밑으로 사라집니다. 건물 전체가 기우뚱 뒤틀리더니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이 가게를 집어삼킨 건 5m 깊이 싱크홀입니다. 있는데 밖에서 계속 쾅 하면서 그런 소리가 계속 몇 번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이런 싱크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물이 많이 솟구쳤어요. 솟구치면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물이 많이 범람. 길가에 선 시민들을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도로 한복판에 지름 10m짜리 웅덩이를 만듭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개, 이틀에 1개꼴입니다. 정확히 왜 생기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변수는 다양합니다. 지하수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공극들이 형성이 되는 상황, 혹은 이제 지하 우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이제 파열이 되거나 주변 공사 유무와 지형 변화 등 원인을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어제 서울 연희동 싱크홀, 무너지기 13분 전쯤 울렁임이 감지됐습니다. 도로가 꺼지기 전에는 반드시 아스팔트가 갈라지면서 덜커덩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지나던 운전자가 구청에 신고했지만 통제는 없었습니다. 길에 작은 구멍이 있거나 비가 안 왔는데 물웅덩이가 발견되면 싱크홀 발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신고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자신을 관리하는 법무시설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건데 이게 화재로 번지면서 21명이 다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놀란 주유소 직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옆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층에서 창문에서 연기가 시커먼 게 나오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얼굴 내밀면서 막 호흡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소방차가 몰려오고 사다리차가 올라가 사람들을 태워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피하면서 야 신고해 빨리빨리 신고해 그러면서 막 그 직원인가 몰라도 30명에서 대가 50명 정도가 막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센터 3층에서 시작된 불은 16분 만에 꺼졌지만 직원과 민원인 17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50대 남성과 60대 직원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자기 몸과 복도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4년 전 출소했고 보호관찰 대상자라 전자발찌를 차고 지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지도감독을 받는 날인 오늘 인화물질을 가방에 숨겨왔습니다. 거주지 문제로 담당 직원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불을 왜 질렀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을 김지윤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차 안에서 주먹이 날아옵니다. 잠시 뒤 차가 달립니다. 남성은 창문에 매달려 끌려가다 내팽개쳐집니다. 잡을게요. 뒤따라가던 목격자는 신호에 걸리자 곧바로 신고합니다. 부산역 다다르기 바로 전에 그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그 차에 사람을 매달고 네. 그대로 질주를 하고 도망갔어요. 두 사람의 실랑이는 사고 현장 1km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차가 와서 섰거든요. 제 앞을 이렇게 추워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피해 남성이 차에서 내려 멈춰선 차량으로 다가간 뒤 몸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끔찍했죠. 차 말려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끌려갈 때. 피해 남성은 십자인대와 등을 다쳤습니다. 무서웠었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속도감이었었고 뒤에서 차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었으면은 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망친 30대 운전자를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남자 중학생이 담임 교사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려다 강제 전학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달 18일 SNS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제자가 당신의 사진으로 합성 음란물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뭐 하는 줄 알아? 왜냐면 얘는 정말 그런 애가 아니고 임원도 하고. 보내준 대화 캡처 화면엔 오래 알고 지낸 제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교내 단체 사진에서 교사의 얼굴만 오려낸 뒤 음란물에 합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자세와 신체 사이즈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교사는 울었습니다. 손이 막 하얘지는 느낌이 들면서 학생부실 가가지고 진짜 말도 못하고 오해하면서. 사건 열흘 뒤에야 부모에게서 사과 문자가 왔습니다. 학생은 전학 조치됐지만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처 900m 떨어진 학교로 전학 간 학생. 마주칠까 두렵다 했습니다.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데 정신과를 다녔고. 지난 28일 고소장을 냈는데 처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 합성물 제작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의뢰자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쁜 애들이 있어서 버텨온 건데 그 예쁜 애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애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저 교직에 나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27일부터 만 하루 동안 조사한 결과 전국 피해 교사는 204명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근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근무 시간에 잠을 자고 순찰도 한 번 안 나갔던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 때문에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여성이 파출소에 찾아온 건 지난 16일 오전 2시 11분쯤입니다. 3분 정도 파출소 입구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잡고 세 차례 잡아당기고 흔들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경찰관 4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3명은 2층 숙직실에서, 1명은 회의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여성은 이번에 마당에 있는 순찰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 문고리가 없는 뒷좌석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경찰관들은 하루 전 오후 5시쯤 마지막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무심하게 놓쳤습니다. 오전 6시 근무 경찰관들은 지정된 순찰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교대 근무자들이 순찰차 점검을 해야 하지만 주행거리만 확인한 뒤 떠났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순찰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뒷좌석에서 몸부림치던 여성은 오후 2시쯤 숨졌습니다. 이날 최고 기온은 34도. 차 안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정된 순찰 근무 시간에 순찰을 결략하고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며 숨진 뒤에도 여성은 방치됐습니다. 하루가 더 지난 17일 오후 2시에야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순찰차에 들어간 지 36시간 만입니다. 그 시간 동안 경찰관들은 모두 7번 순찰과 3번 근무 교대를 해야 했지만 안 했습니다. 진교 파출소 직원 13명은 인사 조치됐고 징계가 예정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고 여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선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연료를 넣은 항공기가 첫 운항에 나섰습니다. 이 연료를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하는데 3년 뒤부턴 모든 국제선 항공기가 의무적으로 섞어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는데 이상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달라 보일 것 없는 여행기 급유 장면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엔 국내 정유사가 폐식용유로 만든 지속 가능 항공유 SAF가 1%가량 섞여 있습니다.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한 이 친환경 항공유는 탄소 배출량의 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뒤엔 국제 규제에 따라 국내에서 뜨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를 1%씩 섞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적지않은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자는 1% 혼합 급유가 의무화할 경우 연 16만 톤, 승용차 5만 3천 대분의 탄소가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은 이미 혼합 급유를 의무화했고 일본은 2030년부터 10%를 혼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늘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6개 국적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혼합급유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 항공유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많게는 6배가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모든 비행기에 1%만 투입한다고 해도 연간 7만 톤이 필요한데 아직 생산 인프라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1%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용 공장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뭐 내년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27년 이전에 완공을 해서 생산을 하기는 역부족인 거예요. 이 비용이 전가되면 비행기 표값이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공항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등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을 덮친 초강력 태풍 산산이 규슈 지역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많은 비를 뿌리면서 강이 불어 넘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우 피해가 큰 오이타 베푸에 정원석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정원석 특파원, 산산이 처음보단 위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피해는 많은 상황이죠? 네, 저희가 오늘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후쿠오카에서 오이타현 베푸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에 바닷가인데요.
그 통째로 뽑힌 나무가 떠내려와 있기도 하고 수초나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산사는 현재 제 뒤 동쪽으로 바다 건너서 시코쿠 지역을 지나는 중인데요. 반경 200km의 소형 태풍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산사의 영향으로 오늘도 일본 국내선 항공과 신칸센의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오늘 차로 운전해서 오이타현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이 막힌 곳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도로 곳곳이 통제된 가운데 이를 한편에서는 치우는 작업도 한창이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태풍은 멀리 도쿄가 있는 관동 지방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도쿄 서쪽 가나자와현, 토사가 나무들과 함께 쏟아져 내려 터널 입구를 막았습니다. 차량 2대가 하마터면 휩쓸릴 뻔했습니다. 히라스카시의 한 마을은 아예 홍수로 물에 잠겼습니다. 도쿄 시부야에선 오늘 새벽 커다란 가로수가 부러져 차량 통행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의 주요 하천은 범람할 듯 수위가 높아졌고 차들은 물 웅덩이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도쿄 일대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이었지만 일부 지역에 300~40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를 본 겁니다. 선상 강수대라고 하는 불안정한 비구름이 생겨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쿄에서 나고야를 잇는 신칸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국내선 항공기들도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네, 도쿄까지 폭우 피해를 입은 모습 봤는데 태풍의 위력이 줄더라도 당분간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일본 기상청은 산산이 일요일 오후 도쿄 등 관동 지방을 향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본 열도 주변에 매우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도 산사는 관서 지역을 통과 중이지만 비교적 멀리 떨어진 관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쿄와 가나자와 그리고 사이타마 등에도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으로 경계태세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원석 특파원이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다음 주부터 각 가정에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1인당 80만 원의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임금 체불 논란부터 생긴 건데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한국에 왔습니다. 부러워했다.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한다. 한국에서 좋은 쪽 만들고 싶습니다. 이들은 각 가정에서 일하기 전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받아야 할 1인당 80만 원의 교육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 2곳이 지난 20일에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미룬 겁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담당자님 좀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대표님하고 부대표님 다 애근 중이라.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교육수당을 가사관리사들에게 지급하면 사후에 정부가 업체에 정산을 해주는 구조인데 아직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업체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이들 업체를 선정한 서울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수당은 다음 주 초까지 지급될 걸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겐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인 허종식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몸이 아파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남는 법. 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죠. 주호영 국회 부의장 6번 당선이 됐는데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후배들에게 다선으로 가는 비법에 대해서 전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자, 첫 번째 보시면 반드시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된다. 못 받으면 콜백을 해야 된다. 술 마시고 전화 받으면 안 된다. 당연하죠. 또 보안 필름을 붙여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귀에 솔깃할 게 바로 2번이지 않을까? 알짜 팁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후원금을 많이 모집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원 안내를 02784 그 번호로 보내면 이 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후원 모금 안내를 보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후원을 요청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네, 국회 부의장인데 후배 의원들에게 이런 깨알 가르침을 줬군요. 보안 필름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국회 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히는 경우 셀 수 없이 많죠. 자,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그 문자 노출 사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른바 체리 따봉 사건이었죠. 네. 약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 대행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자,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고 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박견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언제냐면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큰 논란이 당시 있었죠. 이런 그 사진이 찍혀서요. 그 체리타봉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권성동 의원, 중진 의원인데 뭐 카메라에 찍힐 걸 몰랐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파장이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그 조언대로 보안 필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자, 말 나온 김에 오선인 권성동 의원도 오늘 후배들에게 살아남는 비법에 대해서 전수했습니다. 자, 언론 노출을 최대한 해라. 그러니까 문자 노출 말고 언론 노출을 최대로 해라. 다만 오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에 하루라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은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극적인 말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래서 나오면 매일 기사 검색해. 그런 사람들은 조급증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 못합니다. 자, 자극적인 말하고 또 언급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언급한다. 과연 누구를 지금 지적한 거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 여사가 완강했다. 김건희 여사가 완강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의사들 2,000명 증언에 대해서는 재확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했다라는 그 증언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자, 진중권 교수였습니다. 연초에 김건희 여사와 1시간 정도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네. 당시에 그 명품백에 대해서 주변에서 사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었는데 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의대 증언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2,000명이나 정원에 정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도대체 왜 나왔냐 2,000이라는 숫자가. 무리한 거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된 거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왜 2,000명이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또 진중권 교수는 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경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또 증언을 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하여튼 그 얘기가 아마 불같이 또 경로를 한다. 아예 못하게 끊는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외부인과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또 이런 사실 자체가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좀 부적절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지적이 나온 게 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첫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각에 공화당 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해 난임 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CNN 인터뷰는 대본 없이 약 27분간 진행됐습니다.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첫 언론 인터뷰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파격적인 내각 구상을 내놨습니다.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반 트럼프 성향 보수표를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인종 공세에 대해선 짧은 한마디로 받아쳤습니다. Same old tired playbook. Next question, please. That's it. That's it. 인터뷰엔 팀 월즈 부통령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So emotional, saying that's my dad. Yeah, I don't know as a father I could have ever imagined that.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취임 첫날 중산층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또 심층 인터뷰를 예고했지만 외교 현안이 가자지구 전쟁에 국한되는 등 깊이 있는 답변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간 미뤄왔던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면서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는 게 해리스 캠프 내부 평가입니다. 해리스는 인터뷰 직후 곧바로 실무팀을 보강하고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첫 TV 토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해리스 인터뷰가 생중계가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It was a tape. We're doing it live, but that's right. He's real. But she was sitting behind that desk, this massive desk, and she didn't look like a leader to me. I'll be.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경합주 판세는 초박빙입니다. 오늘 나온 7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3곳, 트럼프가 3곳에서 오차범위 우위를 보였는데 펜실베이니아는 동률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시험관 시술을 무료로 하겠다며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습니다. We are government is going to pay for it, or we're going to get or mandate your insurance company to pay for it.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현재선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측에선 이 여론조사 숫자만 믿었다간 과거 힐러리의 패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016년 대선은 막판까지 모든 게 민주당에 유리해 보였습니다. 수치로도 그랬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평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계속 앞서 있었습니다. 대선 전날까지도 여론조사 22개 중 20개가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긴다던 미디어도 개표 과정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I wouldn't call anything encouraging for Hillary Clinton at the moment, to be honest with you, my friend. 승리 연설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예상치 못한 패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We've had several candidates, nominees, who have won the popular vote and lost the Electoral College. I think it needs to be eliminated. 2020년 대선 때도 여론조사상으론 바이든이 크게 이기는 듯 보였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선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We are obviously clear-eyed that this is going to be an extremely close race. We are looking at the polls. We feel very good about what we're seeing,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a margin of error race. 현재 해리스는 여론조사 평균에서 3.5%포인트 트럼프를 앞서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여도 소방관들은 온몸을 두껍게 감싸고 20kg 넘는 장비들을 짊어진 채 현장에 뛰어듭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더위 상황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밀착 카메라 정희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가 들어옵니다. 더울수록 극성을 부리는 말벌. 늦여름까지도 소방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 현장에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건물 3층 높이에 있는 말벌집이 보입니다.
벌집 제거 복장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벌이 쏠지 못하도록 굉장히 두껍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바람이 전혀 안 통해서요. 굉장히 습하고 이렇게 시야 확보도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처럼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더 힘드시겠어요. 습기가 안 차라고. 네. 안 차라고 구멍을 미세하게 뚫어놨어요. 네. 그런데 일이 거세면 그 나가는 습기보다도 아래 차 있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시야가 그래요. 벌집 제거 출동만 연달아 2번. 복귀 후에도 쉴 틈 없이 곧장 장비부터 정리합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달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마침 들어온 구조 신고. 땀을 말릴 새도 없습니다. 출동을 3건이나 연속으로 다녀오셨는데 네. 휴식 시간이 따로 보장돼 있지는 않고요.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뜨거운 불길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해주는 이 두터운 방화복도 여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패딩을 입으세요? 산소통까지 매니 비로소 체감되는 무게. 아, 이게 관건이네요. 연기를 막아주는 마스크까지 착용하니 훈련 상황인데도 숨이 턱 막혀옵니다. 괜찮으세요? 뭐 원래 이렇게 숨쉬기 힘든 거 맞죠? 네, 좀 그럽니다. 방화복과 보호장구, 그리고 진압장비까지 필수 장비만 합쳐도 최소 23kg입니다. 5층짜리 훈련탑에 올랐습니다. 주변 대원들과 소통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선 두꺼운 마스크에다 여러 소음까지 더해져 무전기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위험하니 빠져나오라는 신호를 놓쳐 소방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고 물을 쏩니다. 이 수관은 물이 차 있으면 성인 남성도 혼자 끌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어서 맨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훈련. 임무배하겠습니다. 1번 구조대원. 1번 구조대원. 2번 구조대원. 훈련용 맨홀이지만 내려오니 숨이 막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요 구조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몸통에 벨트를 채운 뒤 먼저 올려보냅니다. 구조하는 데까지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냥 줄줄줄 흐르죠. 아, 줄줄줄 흐른다. 뭐 화재 현장 한번 갔다 오면은 그냥 물에 들어가 갔다 온 것처럼. 실제 상황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짧은 훈련이었지만 그래도 이 내피 보이세요? 이 겨울 패딩 냅킨데 다 젖었습니다. 제 땀으로.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심적으로 힘들 때가 더 많아가지고 몸이 힘든 거는 그냥 뭐 열심히 운동하면 체력 키우면 되는 건데 모든 순직 사고 관련해가지고는 다 마음이 아프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이 날씨에 소방관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벌떼 속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 이들의 묵묵함 덕분일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훈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이런 장면 본 적 있나요? 타자가 친 공이 펜스 위를 따라 굴러가더니 담장을 넘어가 버립니다. 야구공 하나가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순간이죠. 올 시즌엔 야구장을 둘러싼 펜스, 그리고 천장이 만들어낸 돌발 장면들이 팬들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1회 말 투아웃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NC 데이비슨이 힘껏 공을 잡아당깁니다. 공은 다이빙하던 3루수를 피해 달아나더니 유유히 벽을 타고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핀볼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 외야 담장 너머로 사뿐히 도착합니다. 세상에! 이야 이런 장면 처음 본 것 같아요. 안타를 친 데이비슨도 뛰다 2루에서 멈춰섰는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은 홈런처럼 담장을 넘어갔지만 인정 2루타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롯데 손호영이 친 타구는 담장 위에 올라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이 타구를 이제 처리를 해야지 이 플레이가 가능한데 로하스가 점프를 해도 심판이 공을 던져봐도 도무지 손이 닿질 않아 모두가 진땀을 뺐습니다. 이 역시 기록상 인정 2루타로 남았습니다. 돔구장에선 천장이 변수입니다. 기아 김도영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 타구 하나로 그라운드를 혼돈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신공은 천장을 맞고 3루 응원석으로 들어가고 말았는데 파울 같지만 고척돔 천장을 맞춰 2루까지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었습니다. 툭 던져놓은 방망이도 때론 조연이 되곤 합니다. KT 오재일이 2루타를 치자 3루 주자 강백호가 여유 있게 홈을 밟고 이어 홈으로 몸을 던진 1루 주자 장성우를 잡기 위해 던진 공이 눈앞에서 난데없이 사라집니다. 날아온 공이 오재일의 방망이를 맞고 굴절된 겁니다. 그렇게 득점을 선물 받았습니다. 심술인 듯 요술인 듯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에 팬들의 함성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JTBC 우선민입니다. 후배와 연인 관계였다.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의 주장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또 남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죠. 징계 재심의에서도 이혜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가 적절하다며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혜인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이혜인 측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을 바라보면 참 예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푸르른 배경에 자리한 구름이 한 폭의 그림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지만 8월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그래도 9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길게 이어지던 폭염도 힘을 잃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무더위와 함께 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최대한 그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가 예상되고요. 부산과 제주는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은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밤 공기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